이 마크 익숙하시죠? 오늘이 벌써 돈슐랭 72화째인데요. 제가 그간 말씀드렸던 기업들 중 대부분이 이 인증 마크를 받았을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대략은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해썹을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위해 요소 분석과 중요 관리점. 왠지 군사 용어 같기도 하고 식품업계에서 사용되는 말인데 왜 이런 군에서 쓸 법한 이름이 붙었냐면요. 이걸 처음 만들고 도입했던 게 바로 나사와 미 육군 연구소이기 때문입니다. 우주선과 우주인을 위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일상생활까지 편리하게 만들어준 것들이 있죠. 정수기, 전자레인지, 진공청소기도 우주인을 위해 개발된 상품이거든요. 해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해썹이 왜 하필 나사의 손에서 태어났는지, 한국 식품업계를 어떻게 바꿔놨는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떠먹여드릴 이야기, 나사가 해썹을 만든 이유입니다. 1961년 4월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보스톡 1호를 타고 우주궤도 비행에 성공합니다. 인류 최초의 우주 유인 비행이었어요. 당시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데요. 이게 미국에겐 좀 다른 의미로 충격적인 상황이었어요. 아니, 소련에 뒤처지다니? 소련이 우주 경쟁에서 주목을 받으니까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 막 취임했던 존 F 케네디는 이런 선언을 하죠. 우리는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hard. 일명 문샷 프로젝트라고 불렸는데요. 이게 당시엔 굉장히 파격적인 연설이었어요. 달에 사람을 보내려면 우주선 개발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식량, 우주인들이 먹을 음식이죠. 사실 유리 가가린이 우주 궤도를 비행했을 때는 식량이 그닥 중요하진 않았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시간 정도 우주에 체류한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젠 우주인의 밥까지 개발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인간이 달까지 가는 데는 보통 4일이 걸립니다. 1969년 달에 가서 발자국만 딱 찍고 온 아폴로 11호의 미션 기간만 총 8일 하고도 3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우주 식량을 만드는 작업이 보통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들고 간 식사 중 한 끼라도 잘못되면 우주인의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러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프로젝트가 망하는 겁니다. 1959년 나사가 미국 식품회사 필스버리를 찾아가서 우주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까다로운 요구 조건이 붙었어요. 병원 교육과 생물학적 독소가 전혀 없는 식품, 안전한 식품을 만들어 달라. 필스버리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이었겠죠. 필스버리사가 처음엔 기존의 식품을 만들던 방식으로 우주식을 만들었는데요. 당연히 기준치를 초과합니다. 위생상 문제는 없었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만큼은 정말 작은 위험도 있어서는 안 됐거든요. 우주식을 만들려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까? 필스버리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일단 인간이 먹는 식품에서 위험이 될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을 전부 분석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만드는 제조 공정에서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지점들을 찾아내는 거죠. 이 방식이 꽤 나사다운 방식이에요. 나사는 우주선에 문제가 생기면 작동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쪼개서 들여다보거든요.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건지 파악하고 해결하는 매뉴얼을 FMEA라고 하는데요. 이걸 식품 제조 과정에 도입합니다. 징글징글하죠? 위험에 대한 분석, Hazard Analysis, 중요 관리점, Critical Control Points, 이걸 합친 게 바로 HACCP, 해썹입니다. 아니 뭐 먹는 걸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요. 필스버리는 이걸 굉장히 흥미롭게 받아들였어요. 애초에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줄이는 데다가 혹시 무슨 문제가 터져도 금방 원인을 알 수 있으니까요.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미생물학자 하워드 바우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해썹을 필스버리 제품 전체에 도입하자. 이렇게 필스버리는 미국 식품업계 최초로 해썹을 도입해서 식품을 생산하는 회사가 됐죠. 하지만 지금처럼 많은 기업들이 해썹을 도입하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뭔지도 몰랐고요. 그런데 1971년 해썹이 크게 주목받게 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미국의 한 부부가 통조림 스프를 먹고 보툴리누스 중독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건 식중독균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균이거든요. 근데 다른 음식도 아니고 오염에 강한 통조림에서 균이 나왔으니 사람들이 통조림 식품 자체를 믿지 않게 돼버린 거죠. FDA에서 해썹을 주목한 게 바로 이때부터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해썹은 문제점을 찾고 해결 방법을 찾는 데 특화되어 있다고요. FDA가 필스버리에 이런 요청을 합니다. 통조림 검사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오. 그렇게 만든 프로그램으로 FDA가 미국의 통조림과 소시지 업체를 교육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많은 미국 식품회사들이 해썹을 도입하고 공신력을 얻기 시작했고요. 1993년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서 각국의 해썹 도입을 공고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도 빠질 수 없죠. 당시 한국은 식품시장 개방을 코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해썹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어요. 국제 경쟁력을 키우자는 거였죠.
1996년 12월 구체적인 규정들이 만들어지면서 한국에서도 해썹이 전면 시행됩니다. 아까 미국도 가공육 통조림 업계부터 해썹을 도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제당, 미원, 진주엠, 롯데엠 같은 가공업체에서부터 해썹을 시범 실시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때문에 몇몇 식품 회사들은 해썹 도입에 부정적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정부에선 끝까지 밀어붙였다고 해요. 바로 이전에 제약업계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이후로 제조 공정 과정이 많이 개선됐거든요. 이걸 근거로 들면서 식품업계에 해썹이 도입되면 위생이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거라 본 거죠. 이후 다양한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해썹을 도입합니다. 97년 스팸을 만들던 CJ 이천 공장을 시작으로 98년부터는 서울우유, 대상, 동원 F&B, 롯데 제과까지 식품 산업계 전반에서 위생에 특별하게 신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해썹을 도입하는 추세였어요. 심지어 일본은 해썹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은 수입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발표를 했고요. 하지만 초기 미국 소비자들처럼 한국 소비자들 역시 해썹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어디서 인증 좀 받았나 보다. 딱 이 정도의 존재감이었죠. 그런데 해썹이 알려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04년 만두 파동입니다. 만두 공장들이 쓰레기 단무지를 만두에 사용했다는 기사가 터지면서 엄청난 논란이 휩싸였어요.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진짜 쓰레기로 만든 만두는 아니었고요. 몇몇 업체가 짜투리 무를 만두소로 사용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이 무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논란의 중심에 있던 특정 업체의 짜투리 무 취급 과정이 비위생적이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긴 했었죠. 아무튼 이때 만두업계에 엄청난 비상이 걸립니다. 소비자들이 만두업체 전부를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만두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입한 게 바로 해썹이었어요. 누가 더 맛있니 경쟁할 게 아니라 위생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할 때라는 거죠. 두 번째, 2005년 중국산 김치에 납이 검출되면서 기생충 알 이슈까지 터집니다. 돈슐랭 김치편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었지만요. 이때 김치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게 종갓집 김치 입장에선 기회가 됐어요. 포장김치 업계 최초로 해썹 인정을 받으면서 매출이 꽤 올랐거든요. 당시 종갓집 김치 매출이 1천억 원 정도였는데요. 해썹 인정을 받는데 들인 돈이 무려 35억 원입니다. 당시 내부에서는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도움이 된 거죠. 이 두 사건 이후 사람들은 해썹의 존재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통조림 사망 사건과 비슷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해썹에서 대체 뭘 하는 건데?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해썹을 설명하는 글은 이렇습니다. 원료와 공정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 분석을 하고 위해 요소를 예방제거 또는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공정이나 단계. 전 이걸 한번 읽고는 감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은 뭘까요? 먼저 유통기한이 지나서 변질됐을 가능성이 있죠. 또 손으로 면을 만져야 하니까 균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 쉽게 해결 가능한 거라지만 진짜 위험은 따로 있죠. 라면에 계란을 넣는다면 계란 껍질에 묻은 살모넬라균 감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75도 이상의 열로 1분 이상 가열하면 괜찮긴 하지만요.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을 때도 있죠. 만약 오염된 계란이라면 냉장고에서 계란을 꺼내고 난 뒤 바로 손을 씻어야 합니다. 젓가락도 만지면 안 되죠. 또 계란을 깐 다음엔 껍질은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라면 하나 끓이는데도 너무 많은 위험 요소가 발생해요. 이 과정을 감시하는 게 해썹입니다. 살모넬라균과 같은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라면을 끓이는 과정을 단계별로 나눈 후에 오염이 될 만한 부분들을 제거하는 거죠. 쉽게 설명하다 보니 간단해 보이지만 대량 생산으로 가면 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설비 공정을 전부 다시 구축해야 하고 철저한 위생시설을 갖춰야 하는 데다 운영 매뉴얼까지 새로 만들어야 하죠. 이래서 해썹 인정을 받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과정을 전부 사람이 하나하나 관리하다 보니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등장한 게 바로 스마트 해썹이에요. 사물 인터넷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면서 해썹의 전 단계를 자동화, 디지털화하는 거죠. 기존에는 전부 수기로 관리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가 1시간에 한 번씩 와서 점검하고 일지에 손으로 기록을 하는 거죠. 바쁠 때는 몇 시간 만에 와서 체크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이러다 보니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데이터 위변조의 위험이 있어요. 하지만 스마트 해썹은 이걸 자동 기록하고 저장하면서 오류를 줄이는 거죠. 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다 보니 오염물질이 침입하는 순간 빨리 대응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이러면 폐기 비용까지 줄어듭니다. 관리자가 1시간에 한 번씩 점검을 딱 했는데 음식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올라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1시간 동안 만든 식품을 전량 폐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마트 해썹이 도입되면 뭔가 이상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메시지를 받게 되고 실시간으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식품 폐기량이 줄겠죠? 또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오염 가능성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에선 지원금까지 주면서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해썹 인증이 만능은 아닙니다. 인증된 식품
식품이라 해서 이 식품은 100% 안전하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햇섭 마크는 이 식품은 햇섭 인증을 받은 공장이나 생산 시설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뜻하죠.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공장이라도 제품을 이만큼씩 만들다 보면 불량품은 늘 나옵니다. 불량률 0.0002%라고 한다면요, 0이나 다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100만 개의 제품을 만들면 그중 2개는 불량이란 겁니다. 그리고 2개의 불량품은 이미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 오류를 더 줄여보고자 나온 게 스마트 햇섭인 거죠. 이게 스마트 햇섭 인증 마크라는 건데요. 앞으로 마트에서 이 마크를 발견한다면 좀 더 반가울 것 같긴 하네요.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는 잘 모르는 이 햇섭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이번 기회로 소비자들이 더욱더 안심하고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제발 엄격한 감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